안녕하세요.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 DJ 쑥쑥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저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거든요. 막 책을 한 20-30여 권을 쓰신 분이시고 성함 또한 굉장히 특이하세요. 김집 작가님이신데요. 또 작가님으로 데뷔하시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그 필드에서의 뭔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직접 아마 소개를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집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집입니다. 네네. 성함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성함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여쭤보고요. 제가 작가님으로 모셨는데 작가님 이전에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인 소개부터 우선 할까요? 사실. 제 소개. 저는 작가입니다. 네네. 작가로 불리기를 원하고. 네. 제가 하는 일의 주는 작가고, 부는, 건축가로 집에 관련된 설계를 한다든지, 감리를 한다든지, 집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혹시 40대세요? 50대세요? 50대입니다. 50대세요? 네. 청년입니다. 네네. 제가 주로 그 연령이나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연령대에 비례해서 경험치나 스토리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캐기 위한 전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무슨 세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컨텐츠가 계신지에 대한 가늠을 위해서, 청취자들 특히,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목소리는 또 굉장히 진짜 청년 같으셔서, 30대로 또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김지입 작가님을 섭외를 했던 그 루트는 제가 사실은 저도 네이버 블로그에 까미노라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또 북북길 여러 가지 길 있는데 성지순례 관련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 이제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 전주에서 모임을 하자고 산티아고 갔다 온 후 모임인 것 같아요. 산티아고 모임을 하자고 우리 김지 작가님이 글을 올리셔서 전주라는 키워드에 깜짝 놀라서 제가 연락을 바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쁘게도 또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셨습니다. 저기 김집 작가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진짜 본업은 건축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고 하셨겠는데 그러면 건축 전공을 하신 건가요? 대학교 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출판사였습니다. 출판사셨어요? 네. 그러면 대학교 전공은 혹시 뭔가요? 국문학입니다. 오 마이 갓. 어쩐지. 네네. 출판사가 첫 직장이었고요. 네네. 거기서 한 10여 년 있다가 출판사 편집자의 꿈은 편집장입니다.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제 편집장들이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네네네. 또 사무실에도 담배도 피고 네.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거의 진짜 작가 같이.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미지.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었는데 편집장이 어느 순간 좀 재미없어졌어요. 10년 하고 나시니까. 예. 그래서 뭘 할까, 뭘 해볼까. 그랬는데 그게 건축이었습니다. 집 짓는 일. 그러면 제가 그냥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27살쯤에 이제 군대까지 다 갔다 오시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시면 그때 당시 한 30대 후반이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38에 목수가 된 거죠. 그 목수에 대한 약간 재능은 그 전부터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나무를 좋아한다는 거 외에 딱히 재능이나 그런 건 없었는데 단지 나무를 좋아해서 통나무 집 짓는 일을 시작했고 그걸 따로 배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있잖아요. 통나무 집 짓는 거, 흙집 짓는 거 굉장히 목조. 클래스가 많은데 그 당시에 그러면 목조로 집 짓는 거를 수업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나무 집 짓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네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조주택 조금 다릅니다. 아. 나중에는
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주택 전문 회사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통나무 집 짓는 거 배우는 시기부터 그 회사까지 이렇게 차리시거나 회사까지 들어가셨던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3년입니다. 38살에 출판사를 나와서 네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3년 후에 내 이름으로 네네. 내 이름을 걸고 회사를 해보겠다. 건축 관련 회사를? 주택 전문 회사를 해보겠다. 너무 야망이 크신 거 아니세요? 왜냐면 건축은 공학이거든요.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국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연결돼 있긴 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공학은 인문학 베이스가 아니면 공학의 자체가 약간 존재감을 질문을 많이 받을 정도만큼 그렇게 확고하지 않아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나중에 깨달은 거거든요. 40대 초반쯤에 공학도는 인문학도구나. 왜냐면 그 건축은 특히 왜냐면 사람을 이해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겉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3년 동안에 그렇게 점핑을 하셨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진짜요? 그때는 그 공학이나 인문학이나 네네. 이런 것들보다는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 현장, 네네. 또 뭐 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책상에만 앉아서 뭐 글이나 쓰고 교정 보고 네네. 책 만들고 이런 삶에서 현장에 가서 이제 땀을 흘리고 직접 몸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공학이나 인문학까지 갈 때까지는 한 10여 년의 세월이 보내고 난 다음에 차츰 하던 회사가 망하고 정리한 다음에 네네네. 제가 비로소 작가가 됐을 때 그 집이라는 게 인문학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 집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단순하게 현장에 가서 그냥 집을 지면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테크닉적인 걸로. 예, 그랬죠. 약간의 테크닉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걸로 주로 또. 근데 그 당시 시기는 지금에야 뭐 인문학,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되고 또 대화를 많이 하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은 경험을 안 해도 맞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게 건축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시기에는 조금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필드에서 일을 하셔도 모르셨다는 게 그닥 놀랍지는 않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몰랐고. 진화한 거죠, 어느 면에서는. 몰랐습니다. 이 필드가 진화한 거죠, 사실은. 모든 필드가. 한 걸음 물러서서 건축 현장, 주택 현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테크닉,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문학이었구나. 집이라는 건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게 맞았구나. 진짜 본연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건축이 된다는. 저희가 그래도 요즘엔 행운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은 이야기고 그 사람이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가 있는 집을 짓는 건데 돈 받고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뵙기에는 국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은연중에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11년 동안 건축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게 뭔가 너 행복해? 그러니까 뭘 하자는 것인지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스스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마 그런 물음을 스스로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니까 이게 이제 빵 터져버린 게 아닌가? 임계점? 네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20년 전이네요. 그죠? 90년 중반 말쯤에서 건축을 하셨고,
뭐 2000년 중반 말까지 건축 쪽 하셨고 11년 정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건축을 하셨으면서도 살짝 힘드셨던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투에서 보면 그만둘 때 왠지 아이고 속 시원해.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지만 아이고 속 시원해라는 느낌을 주시는 멘트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그만두시고 약간 뒤로 좀 물러나 계시면서 다음으로 타겟으로 했던 게 또 어떤 걸까요?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국문학도였기 때문에 집 짓는 일이 이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네. 네.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모든 걸 투자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직원들하고 또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마주보는 기차처럼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서 집을 봐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재료와 자재를 버무려서 집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핸드메이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서로 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사업이니까 사업은 돈을 받고 거기에 맞는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리고 사업은 비장한 것입니다. 아, 사업은 비장.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청취자에게 설명을 좀 하시겠다면. 돈을 받으면 네. 그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이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이 판단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숙제네요.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돈을 내고 집을 맡겼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 거기 또 욕심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죠. 저는 또 저대로 다릅니다. 건축주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 굉장히 서로 행복하고 즐겁지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이 완성이 되어가는데 좀 불만이라든지 아쉬움 같은 게 생기면 바로 갈등으로 가는 거죠. 긴장 관계. 그러니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건축주, 건축가, 그다음에 이제 설계자 이렇게 시공업체 셋이 모여서 작업을 집을 짓는다면 시공업체와 건축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조정자가 건축사거든요. 설계를 한 사람.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그 건축사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어요. 그만큼 시스템화 안 됐다는 얘기죠.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네네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건축사, 설계자들이 집을 설계해본 경험들이 많지가 않아요. 건축사가 모릅니다. 설계자가 집을 잘 몰라요. 그렇죠. 몇십 년 동안 뭐 한 20, 30년, 40년 동안 이제 아파트라는 단순한 그렇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뭐 민감하게 대응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주택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 설계 비용이 너무 작아요. 대한민국이. 유럽은 총 건축비의 12에서 15%가 설계 비용입니다. 우리는 5%도 안 돼요. 설계가 어떤 면에서는 기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인데 그쵸.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공부를 좀 집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도 배우는 게 없어요. 커리큘럼 자체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건축학과를 나와서 지금 설계사무소 근무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네네.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집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배우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대학 정규 과정에서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조주택으로 대부분 전원주택을 많이 짓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아마도 그거는 그 한 20, 30년, 40년의 아파트 중심이었던 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는데 그분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시공업체가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딱 만나게 되는 어떤 지점에서 가장 불편할 때. 그러면 나중에 문제도 커질 수 있고요. 커집니다. 이게 그 갈등이라는 게 뭐 조정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집 짓고 10년 늙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 얼마 전에 봤어요. 다음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하나의 아티클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사가. 집 짓고 10년 늙는다. 그래서 한 일주 전에 제가 봤어요. 저도 사실은 나중에 집을 좀 리노베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집에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걸 사진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봐요. 근데 그 중에 나오던 10년 늙는다. 그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실체적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으시구나. 근데 건축주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스템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갑이니까 이제 돈 지불 면에서. 근데 옷을 하나 사도 네.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입어보기도 하고. 근데 집은 그럴 수가 없죠. 네네. 실체가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관적이니까. 예, 도면 하나 달랑이 있어요. 근데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을 짓겠다고 성급 나서서 자기가 시공업체에서 컨택해서 설계도 평면도죠. 설계를 볼 안목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약을 하고 집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면도인데. 그러니까 그 집이 잘 지어진다는 게 이상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문가에게 자기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네. 시공업체는 프로들입니다. 네. 근데 이 아마추어가 집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이 프로들을 상대로 시공업체를 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평면도를 봐가지고 자기 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모릅니다. 입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3D로. 근데 그 비용이 아깝다는 거죠. 그걸 생략하고. 예. 그런 집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왜냐하면 집은 짓고 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건축주가 가장 원하는 게 2층 집. 집을 짓고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2층 집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2층을 원하는데 또 짓고 나면 2층이 그렇습니다. 가장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대개 전원주택은 달랑 2사람 삽니다. 부부가. 그렇죠. 거의. 2층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이게 낭비라는 측면이군요. 왜냐하면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짓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행처럼. 그래서 2층 집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건 알지만 2층으로 집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집이 커집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얘기 듣네요. 네. 건축비는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강화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약화가 되는 게 분명히 집에서 나타나겠네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집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전문가는 알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돈을 지금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드릴 수도 있고. 절대 드릴 수 없는 곳에는 돈을 드려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 분배를 해서 짓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설계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네. 설계를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주가 입체적으로 그려준 그림을 봐야 내 집이 이런 구조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비를 제법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것을 아끼려고 아꼈다가 결국은 짓고 나면 네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분 이미 완성된 거라. 시공업자나 설계자나 다 떠나고 그 집에 남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으니까. 본인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김집이 건축주의 입장에 서면 이게 시공업체랑 눈높이가 맞겠죠. 김집의 집 연구소에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건축주 편에 서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고 싶다. 그게 집으로서 제 소명.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명. 그렇습니다. 근데 요런 뭘 이해하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사회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11년 동안 건축을 주로 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예, 힘들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현장을 돌아다니고 1년에 지구 한 바퀴씩 차를 타고 다니고 제주도까지. 그때는 이제 펜션 한참 붐이 막 시작될 때여서 네네네. 전국의 수많은 현장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네네. 커피 마시면서 네. 괜히 이렇게 서럽기도 하고 행복하니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혼자. 그러면 괜히 눈물도 나오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국문과 나오셔서 그러신지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네. 3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가 집은 작을수록 좋다. 2층보다 1층이 좋다. 네. 단순할수록 좋다. 네.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청년입니다 이랬는데 네. 유엔에서 100세 시대의 연령 지표를 발표했는데 새로운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네네.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네네. 99세가 장년입니다. 네네. 그다음 100세 시대거든요. 네네네. 저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살아도 예전에는 거기서 적당히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우리 삶은 우리 생은 요양병원에서 끝나죠. 끝내게 될 네네. 겁니다. 한 3년 그렇다면 전원주택이 끝이 아니라 중간 거쳐가는 네네 중간 단계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 안 됩니다. 전원주택에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전원주택에 살면서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요양병원에 갈 것 같다면 가야 한다면 시설이 제법 괜찮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수용소 같은 난민 같은 요양시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전주에도 많죠. 마지막 인간으로서 자존감, 돈을 좀 아껴놨다가 네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려면 전원주택에 드는 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게, 1층으로 단순하게. 네. 나를 위해서. 네네. 네. 되게 좋으신 말씀이시세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왜냐하면 저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질 주택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처럼. 근데 다들 금방 말씀하신 대로 2층 최소한 약간 소위 말해 뽕을 뽑아야 되니까 2층이어야 되고 넓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마지막 공간일 거란 생각에 또 많이 걷다 에너지를 투자를 해요. 돈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하기보다 하는 김에 조금 더 화려하게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선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해요. 단순한 게 아름답고 네. 또 작아야 하는 이유가 네. 돈이 없어요. 네, 그죠. 경제 활동이 조금 완전 진짜 청년일 때보다 이게 중장년 청년일 때는 조금 아무래도 수입이 좀 아무래도 도전을 받죠. 적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11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셔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돌파구가 산티아고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일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게 됐고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오랜 고민 끝에 어느 날 그 책, 집에 관련된 책을 쓰면 어떨까? 그 뭐 이렇게 번쩍 눈이 띄었어요. 맞다. 그건 집은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문가니까. 네네네. 거기에 관련된 책을 쓰자. 그래서 집을 지려고 하는 많은 예비 건축주들에게 어떤 방향과 나침반 역할을 하면 보람도 있고 또 책이 좀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행복했어요. 그럼 어떤 책을 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책 제목부터 정합니다. 지금도 책 제목만 정해진 게 10여 권이 있거든요. 제목을 정하고 이제 내용을 채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낼까? 그래서 내 집 100배 잘 짓는 법, 목조주택으로 내 집 짓기, 뭐 작은 집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리스트를 그 준비를 한 1년 동안 회사를 하면서 했고요.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와서 집사람하고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무슨 선언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살고 싶다. 근데 사모님은 눈치채셨나요? 일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아니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 제가 이제 남자 콤플렉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밖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집에 가다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 세대가 그런가? 네. 되게 특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심호흡을 여러 번 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가족들에게 최대한 염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든든한 가장? 그게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중에 하나죠. 내 가족이 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대화하실 때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본인의 의사가 준비가 좀 제가 잘 돼 있었어요. 설득할 수 있는 또 제가 엄살이나 이런 뭐 그런 게 없어요 저한테. 항상 의연하셨기 되게 때문에. 아파도 제가 많이 아프면 제가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되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뒤꿈치에서 막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뭘 이렇게 막 빼내고 이래도 제가 앗소리 한번 안 할 정도로 집사람이 참 지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프면 되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놀라긴 했겠지만 뭐 흔쾌히 저를 응원하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나를 믿어도 줬듯이 앞으로도. 조건을 아까 다셨다면서요? 3년.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 생활을 책임져 주면 그 이후로는 내가 하겠다. 그럼 사모님이 또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또 이제 이것저것 그동안 뭐 이렇게 뭐 보험이라든지 네네. 적금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깨고 뭐 그랬죠. 약간의 리스크 예. 대신 3년 동안만 이렇게 해주시면 예. 이제 다시 궤도로 올라가겠다는 또 내가 얘기를 하셨네요. 생활을 책임지겠다. 또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이기적이지만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뭐 장학금이라든지 돈이 한참 들어갈 때니까 좀 아껴 쓰고 용돈도 전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작가님 굉장히 민주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사모님하고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또 동의를 또 구하시고 이게 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제가 저를 왜냐하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제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과연 내가 살 수 있나? 가장으로서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고 그것보다도 이게 과연 내가 옳은 결정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적어본 거죠. 어떤 책을 낼까? 또 이걸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생계형 작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셔서 이렇게 책이 지금 책 쓴 지가 그러면 한 10여 년 되신 거죠? 아닙니다. 2009년 내 집 100배 잘 짓는 법이 첫 책입니다. 그러면 8년 정도 되신 거네요? 횟수로는 그렇게 되네요. 근데 저한테 주신 리스트를 보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몇 권 지금 저서가 있으신 거죠? 17권, 8권? 예, 뭐
10권까지는 셌는데. 근데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1년에 2-3권 정도는 하셨다는 얘기를.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극과 극의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 밤에 빨리 잡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 아침이 빨리 오잖아요. 아침이 와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있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빨리 잡니다. 뉴스만 끝나면 바로 잤어요. 근데 그렇게 책을 16권 뭐 숨가쁘게 살았고 또 그렇게 냈고 그래서 제법 알려져서 책도 좀 나가고 네네네.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난독증도 오고 의자에 그러니까 작가는 엉덩이로 글을 쓰는 네네 맞으세요. 들었어요 엉덩이로 많이. 글을 쓰는데 끈질기게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몸이 앉아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일어납니다. 활자를 그 즐거웠던 과정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똑같이 힘든 과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거네요. 이게 뭐지? 그동안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책들을 내면서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게 다 고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한 권씩 낼 때마다 저한테 상을 줘요. 스스로에게. 그 고생한 건, 그 수고로움은 제가 알잖아요. 또 상고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책을 낸다는 게.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도 이제 책이 나오면 제가 여행을 갑니다. 둘레길을 간다든지 올레길을 간다든지 MTV 자전거를 산다든지 옷을 하나 좋은 걸 아니 좋다기보단 스스로에게 선물. 예, 선물입니다. 수고했다. 예, 애썼다. 가까운 일본에 가기도 하고요. 온천에 가서 이제 너 애썼다. 너 멋지다. 너 잘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8년 정도를 쭉 끌고 오실 수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이제 내 몸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그래서 그런 여행 저한테 상을 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산티아고로 생각한 겁니다. 그때 2009년이시면 2009년도쯤에 이제 산티아고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쯤 알게 되신 거예요? 산티아고라는 길이 있다 이거는 그러시면 한 5, 6년? 5, 6년 전? 5, 6년 전? 2012년이나 13년쯤인가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번 갈 뻔도 했는데 네. 큰아이가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 가고 어쩌고 하면서 뭐 그때는 이제 못 갔고 그때는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장기 여행이라 또. 예, 그때는 절박했으면 제가 갔을 건데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조금 지내다 보면 나아지려나 뭐 이런 정도셨어요. 예, 그때만 해도 저한테 조금 자그마한 상을 주면서 충분히 제가 견딜 수 있었고 또 뭐 근데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예, 작년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이게 거기를 가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이유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제 작가로서 인생에 쉼표가 필요했고 네. 또 하나는 예수 옷자락을 잡다라는 책을 쓰면서 야고보 죽음의 미스테리. 그건 약간 역사서인가요? 역사 종교 소설입니다. 소설. 신약 소설? 네네. 신명 소설? 네네네. 저 크리스찬은 아닌데 제가 집에 관련된 책은 사실 작가로서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어떤 면이 재미없어요? 이건 뭐 상상으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관계, 새로운 소재나 뭐 새로운 어떤 모더니즘에 관련된 내용들. 약간 드라이하죠. 예, 꽤 많이. 네, 꽤 많이 드라이하죠. 어느 순간 정말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좀 재밌는 걸 써보자. 신약 성서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 도전하신 거예요? 예. 그 첫 번째 책이, 그건 이제 정말 저를 위한 책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상상해야 되고, 뭐 많은 자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제목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예수 옷자락을 잡다. 이거는 언제 나온 책이에요? 그게 2015년 12월 25일 날인가? 그게 그 책에 관련해서
2분만 그 설명을 해도 네. 된다면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재산을 탕진했고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병이 나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더라. 여인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급기야 예수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지만 병을 나아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신념 하나로 예수한테 가까이 가서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제자들 속에 둘러싸인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 쓴 겁니다. 그리고 묻지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습니까? 그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옷을 만졌습니다. 왜 만졌습니까? 간절하니까.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았다. 선생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란 믿음 때문에 그랬다. 한참을 그 여인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 했습니다. 평안히 가시라. 병이 나은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 여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달라졌다면 그게 기적일까? 저는 그거를 쓰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베로니카인데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두 여인이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엄마 마리아, 또 하나가 그 혈유병을 앓은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성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온 걸 약간의 픽션 아닙니다. 네네네.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저는 그 베로니카를 보면서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게 기적이냐, 그 여인의 삶이 변한 게 기적이냐. 왜 이거 좀 위험한데 왜 한국 기독교는 크리스찬들은 왜 자꾸 기적의 방점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변한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봤어요. 저희 문화 자체가 결과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 자체도 결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을 생략한 그게 진짜 인문학적 컨텐츠인데 그건 보지를 못하고 결과치에만 몰두하는 문화 때문에 최근에 바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썼고 그다음에 성서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네. 야고보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예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산티아고도 연결돼 있는. 그렇습니다. 네네. 야고보, 요한, 베드로입니다. 네네. 근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근데 성서에 딱 한 줄 기록됩니다. 그리하여 헤로데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없애버렸다. 야고보의 순교는 예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근데 성서에 딱 한 줄 기록돼 있어요.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질문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게 작가님이? 뭐지? 이게 뭐지? 왜 7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이제 가시면서 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라 이런 지상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야고보는 이베리아 반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스페인의 북부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베리아 반도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땅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부르죠. 예. 네. 거기서 7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죽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로데가 죽이려면 베드로를 죽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선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회의 선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를 죽여야 맞는데 7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 갔다 온 야고보를 갑자기 죽여버렸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청취자께서 들으시면 우리 김집 작가님은 굉장한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을 굉장히 찬찬하게 잘해주세요. 참고로 우리 작가님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자, 그래서 산티아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에 대한 그 소설책이 쓴 게 계기가 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게 된 게 스페인 그 까미노 프랑세스라는 그 길을 800km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아마 되셨던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네네. 예. 이제 그쪽 한번 얘기 한번 해주셔보세요. 그 두 가지 이유로 갔고. 네. 드디어 산티아고에 갔습니다. 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산티아고 길이 아름다웠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이네요, 그러면. 예,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서에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베로니카처럼. 네네.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자각, 깨달음. 저는 그걸 구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면 내 말도 행동도 또 내가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잠시 머물다 가는 요 시간들도 얼마나 귀한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진짜 소명으로 그렇습니다. 살아야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제 실존의 문제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 어머님은 지금 93인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걸으시지 않아요? 제가 3대 독자, 딸 5대 아들 하나인데 그 어머니 기도는 눈물 흐르는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기도에 대한 답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예수 옷자락을 잡다입니다. 이건 제 실존의 문제지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시듯이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게 맞다. 어머니 눈물 흐르는 기도는 오늘날 저를 잊게 했지만 어머니가 가시는 길과 제 길이 다르다. 저는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내가 얼마나 귀하게 나를 여기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좀 오글거리네요. 아니요 전혀. 사랑하면 그 먼 곳까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곳 그렇게 그 비행기 떼제베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공항에서 뭐 노숙을 하면서 또 그 피레네 산맥을 넘고 그 길을 거쳐서 그 스페인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신장로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이런 시간을 나한테 이렇게 허락했을까. 내가 얼마나 귀한가. 나야말로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하는 얘기지만 많은 청취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한테 느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오글거리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전혀 오글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저희가. 근데 산티아고가 가는 전에, 중간에, 후에 어떤 느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가시기 전부터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시고 가신 거네요. 사실은 저 2009년에 갈 때는 그냥 이제 퇴직을 하고 이직 전에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800km를. 그래서 정신 수양은 조금 되긴 했지만 뭐 그닥 또 크게 터닝 포인트가 미미해요. 사실은 이제 각자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있겠지만 좀 적었어요. 사실은. 근데 좋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실존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 최근에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까미노에 오랜만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아무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청취자들도 그런 단계에 계신 분이라면 그런 의심의 수준에 있는 분이라면 지금 아마도 이게 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은 언제 하신 거예요? 9월 5일 날 했고요. 딱 좋은 때네요. 9월 5일 날 했고. 네. 작년 2016년 9월 5일. 아주 인생의 큰 이벤트시래요. 첫 번째 행복한, 가장 행복한. 9월 9일 날 생장 네. 이제 도착하셔서. 9월 9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 생장에서. 예. 했고 되게 처음 가신 그 생장 도착한 그 기분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마을이 참 예뻤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건축이시니까. 집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그렇죠. 마을이 모여서 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유럽에 가서 가장 부러운 게 도시 전체가 박물관입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온 스님들에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이 물어요. 뭐 이렇게 제가 집이 있고 작가고 하니까 우리나라 있는 것들은 다 스케일도 작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 작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썩 내놓을 만한 게 사실은 자연 경관이라든지 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약간 서양적인 사고예요. 스케일에 관한 거는. 근데 네네. 그 얘기 제 의견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우리가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게 한옥입니다. 그건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밥을 하면서 난방을 하면서 온돌 이렇게 그렇게 장작불 이걸 네. 꺼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하는 난방 시스템. 그리고 창문이라는 개념은 한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창이면 창이고 문, 그러니까 윈도우면 윈도우고 도우면 도우지 창문이거든요. 창문이라는 개념은 한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진짜. 사람이 드나들면 문이고 네네. 한옥은 그렇습니다. 열어두면 창입니다. 들창이죠. 이렇게 들어서 처마 석가래 네. 걸쇠로 딱 하는 그게 창의 개념이죠. 그리고 한옥은 여름 공간과 겨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집 얘기로 갔네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그 유럽 부러웠고 특히 생장 부러웠어요. 그건 꼭 뭐 산티아고를 떠나서 아기자기하죠. 예, 마을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어야 그런 집들이 우리도 대한민국도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집 이런 거 짓지 말고 정부가 나서도 좋겠다. 유명 건축가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네네.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지을 때 뭐 서너 가지 7, 8가지 모델이 아니라 한 20개, 30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유명 건축가가 설계를 하게 해서 그다음에 표준 설계를 만들고 그러면 건축비를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김지입 작가님이 혹시 그 역할을 맡을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아니, 어떻게든 좀, 요즘에 싶어요. 광화문 1번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 여기 전주 예. 영심리에서도 오늘, 내일, 내일 모레 그 프로젝트를 해요. 저희가 광화문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제안하는 제안서 같은 거 청와대에다가 그런 좀 이따 인터뷰를 하고 또 녹화를 하거든요. 저도 지원해서 좀 이따 이제 녹화를 뜰 건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영심위에서 혹시 또 필요하시다면 네. 집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뭐 재능 기부라면 좀 쑥스럽고 영심이도 하지 마시고요. 저랑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저기 아는 곳이 좀 있어서 아마도 우리 한옥의 어떤 그 과학성, 네네네, 그다음 그 아름다움, 네, 또 우리밖에 없고. 근데 그렇죠. 도쿄에 가면 네. 일본 덴토 요강이라고 전통 요관이죠. 네네. 5성급 호텔보다 더 비쌉니다. 되게 좋은 곳은 한 80만 원 하루 자는데 1년 예약이 밀려 있어요. 일본은 또 굉장히 본인의 것을 잘 그렇습니다. 독특하게 대한민국 서울에 아니면 전주에 네. 한옥이 그럴싸한 한옥이 있다면 숙박시설이 있다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불 떼고 온돌방에서 잘 수 있는 체험을 한다면 5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돈을 쓰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전주에서 보신 그 한옥 중에
그나마 작가님이 생각한 것만큼의 우리적이다, 또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는 한옥으로 지어진 그 숙박업소나 뭐 공간이 있나요, 혹시? 저기 좀 다녀보질 못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좀 다녀보고. 네네. 또 주변에 좀 추천도 받고 해서 네네. 한번 가보고. 네네.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곳을 또 찾아내시면.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이렇게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 집에 대한 전원주택에 대한 강좌 이런 초대가 오면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정말 돈이 많으시다면 최첨판댁처럼 99칸 한옥으로 지셔야 한다. 경주에. 네네. 그렇게 짓고 살다가 돌아가셔도 후손들이 살고 그게 문화재적인 가치를 남기니까. 근데 네네. 적당히 돈을 가지고 한옥은 안 됩니다. 이게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벌 준재벌 아주 돈이 많다면 99칸 한옥으로 정말 서울시 한복판 안쪽이라든지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곳에 그렇게 짓고 살 수만 있다면 네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인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유럽 가서 우리가 열광하듯이 아마 1000만 명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작가님 그 정도의 돈 있으실 것 같은데 책 이렇게 많이 쓰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책을 안 읽습니다. 메가히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네. 그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이북으로 묵념하고 있지. 책을 보는 그러니까 유럽 가서 부러운 것도 책을 많이 봐요.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걸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중히 하죠. 역사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책 보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산티아고에서 다시 또 한옥까지 갔다가 네네. 다시 돌아갑니다. 네, 산티아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네, 생장에는. 거기서 출발해서 콤포스텔라까지 갔고 거기서 저는 무시아 피니스테레까지 갔다가 다시 콤포스텔라로 왔다가 제 산티아고 순례의 마지막은 파드론이었습니다. 페드론은 저기 포르투갈 쪽인데. 마지막 콤포스텔라 마지막. 네, 왜 페드론이었냐면 네네. 야고보 돌베가 그러니까 그렇게 헤로데 왕한테 목이 잘려 죽은 야고보의 시신이 도착한 곳이 페드론입니다. 거기서 콤포스텔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어떻게 보면 두 도시가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신화냐 전설이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페드론은. 제 순례의 마지막은 페드론이었고 페드론 성당에 가보면 야고보 돌베가 발견된 당시에 그 돌베를 묶었던 돌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가 울라강 줄기거든요. 페드론에 있는 강이. 근데 아침에는 물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오후가 되면 역류합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배가 예루살렘 욥바에서 출발한 야고보 시신이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을 돌아 올 수도 있었겠다. 굉장히 국문학도답게 작가적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 힌트가 되면 그거 가지고 연결하시는 능력이. 거기서 발견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 페드론까지 저는 걸었거든요. 이제 2014년에 산티아고 이제 포르투갈 길을 걸었는데 제가 사실은 홍보 쪽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까미노 포르투게즈가 제가 운영자거든요. 2014년부터 좀 홍보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으려고 이제 요청을 해요. 등록을 하려고. 근데 아무튼 페드론 걸었을 때 2014년 9월인데 9월 말쯤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지명만 알아요. 페드론이라는 지명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서 살면서 길을 잃었거든 산티아고에 가라 책을 냈는데 네네. 이 책의 거의 다는 야고보에 관련된 왜 야고보가 이베리아 반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왜 죽었는지 베드로가 아니라 왜 야고보가 죽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페드론에서 발견됐는지 그게 묻혔다가 다시 어떻게 부활을 해서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됐는지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주고 제 산티아고 이야기는 부록처럼 조금 넣습니다.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역사 성찰하시고 오셨네요. 어떤 근데 면에서. 이런 야곱에 관련된 책은 네. 제가 아는 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이 책을 영문판이나 스페인어판으로 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지금 영문판으로 이제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포르투갈에 있으면서 포르투갈 역사학자 집에서 잠깐 거주를 했거든요. 그분이 제가 까미노 포르투게즈를 걷는다고 하니까 진짜 야고보에 대해서 아느냐, 그리고 산티아고에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아느냐고 저한테 엄청나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제가 사실은 160페이지 써놨어요. 근데 책은 아직 못 내고 있는데 그분이 그 앞에다가 그 역사에 대한 거를 써주시겠다고 추천서처럼 해주겠다고 하셔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산티아고의 그 상징적인 거는 중세시 뭐 그 예전에 예수시대에 약간의 그 아랍과 기독교의 갈등 구조 선상에 있는 산티아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성지다라는 개념보다 그 시대에 있었던 정치적 갈등에 의한 약간 프로파간다 비슷한 걸로 활용도 됐었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한 그렇죠. 때가 스페인은 있었는데 800년 정도, 포르투갈은 400여 년 정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와 이슬람 교도의 이제 충돌이니까. 그건 이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700년 동안 서로 싸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좋게 지내다가 때로는 이제 빈정상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레콘키스타라고 하는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운동.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다 몰아낸 결정적인 계기가 네네.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깃발을 들고 그래서 근데 자 얘기가 뭐 산으로 갔다가 괜찮으세요? 바다로 자연스러우시니까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산티아고에서 만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되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느낌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녀 여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네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혼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티아고를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유럽을 여행 중인데 뭐 인스타그램인지 뭔지 네네, 뭐 거기서 인스타그램. 그 산티아고 사진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래가지고 하늘에 반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이제 뭐 대충 준비해서 이제 이 길을 걷고 있다는데 2, 3일은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몸이 그렇게 걸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바르셀로나로 가야겠다. 도시를 다시 여행해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친구랑 왔으면 의견도 안 맞아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혼자니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가셨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 뭔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생긴 것 같다 그래요. 뭔가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칠째냐 그냥 일주일째랍니다. 그때가 원래 그래요. 일주일에서 2주 차이. 나 뭐 하고 있지?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혈유병 앓는 여인 베로니카 네네,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구원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길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 길을 혹시 다 걷게 되면 그 지금 그 여학생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조금 구체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미완으로 있기보다는 완성을 한 후에이지 그거를 이제 겪는 것도.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계속 걸어보면 어떨까요? 뭐 대단한 걸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얼굴이 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다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그런 겁니다. 살면서 길을 잃었던 잃지 않았던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산티아고에 가라. 또 생각이 너무 많다면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시잖아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화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험, 그런 선물을 일생에 한 번 본인에게 줘야 한다면 산티아고가 어떨까? 단순 해지기가 사실 현대에 살면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논스톱으로 평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자아 찾기나 그 본질적인 그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한다는 거로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달아서 푸시되듯이 계속 앞으로만 가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아마도 그래서 동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걷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4,078명인가 그러는데 여전히 많네요. 그러니까 비유럽 국가 중에는 그 미국 원. 아닙니다. 미국 다음. 미국이 좀 많아졌어요. 미국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156개국에서 산티아고를 온다는데 작년에 우리가 9번째 순례자가 많은 나라. 이제 가기 전에도 궁금했어요. 왜 산티아고였습니까? 물어봤거든요. 다녀오신 분들한테. 가서도 만난 한국 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왜 산티아고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 결론은 한국과 한국인들은 이제 성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시면 그때 제가 네이버 까미노 카페에서 본 것처럼 모임을 하셨나요? 산티아고 네, 했습니다. 몇 분 정도 모이셨어요? 그때 11분? 되게 되게 산티아고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개성이 강합니다. 맞아요. 잘 안 모입니다. 그죠. 각자. 예. 각자 이렇게 치열하게 사셔서 그런지. 뭐 각자가 질문하고 각자가 답을 내세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요. 왜냐하면 전주의 아름다운 순례길은 어쩌면 산티아고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교 화합의 길이니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청취자도 모르시는. 전주 아름다운 순례길은 전주와 완주 뭐 일대를 순례하는 길인데 뭐 카톨릭 그러니까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요 코스마다 이 네 가지 종교를 다 아우르는 그렇습니다. 길인가요? 그러니까 화합의 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티아고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걸어보니까 야, 이런 길을 전 세계의 걷기 순례자들에게 혹시 알릴 수만 있다면 산티아고보다 더 의미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알리실래요? 그러시죠. 네네. 그래서 온다면 그분들이 오면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성당에서 자기도 하고 절에서 자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그 갖고 있는 개념 같은 걸 아예 갖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종교로 의한 갈등이 너무 뭐 극심하네. 네네. 이럴 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길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톨러랑스를 연습하는 그런 좋은 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르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봐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 뭐 그렇게 거창한 의미가 아니어도 그냥 네네.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이 종교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은 그 좀 성찰을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로 인해서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정말 참담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신이 죽었다. 죽지 않고서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면 전주 아름다운 순례길은 그것만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걸 어떻게든 왜냐하면 내가 산티아고에서 그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선물처럼 축복처럼 내 인생에 그 많은 것들을 받아왔는데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건 뭔가 아니지 싶어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그 향기를 널리 이롭게 그게 저는 전주 아름다운 순례길이라고 봤어요. 너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만나서 걷고 알려보자. 작가님 여기 길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혹시? 제가 숫자에 약해서 몇 박 며칠을 걸어야 이게 조금. 아마 다 걸으려면 한 8박 9일 이게 코스가 한 1500에서 1800 사이인 것 같은데요. 아니 180에서 180 정도? 아니요. 200km 정도? 근데 이게 꽤 길어요. 2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한 코스가 1코스는 26km인가 7km? 네네. 이게 굉장히 빡셉니다. 그게 예, 뭐 26km 정도면 최소한 일반적인 사람은 7시간 정도. 설렁 걸어올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티아고 가기 전에 여기를 걸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지금 이 전주 순례자 길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참가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이메일을 받았는데 여전히 잘 활성화가 돼 있나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걸어보니까 뭐 표지석도 그렇고 이정표도 그렇고 뭐 엉망이고, 왜냐하면 이 길을 좀 걷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전주 아름다운 순례 협회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이게 이정표 달팽이 요걸 나무에 묶어 놨는데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철사라고 하나? 이걸 묶어 놨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얘가 살을 파고듭니다. 이거 잘라줘야 되는데 네네네. 이정표도 쓰러진 것이 많고, 그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협회에서는 왜 그거를 돕지 않죠? 이게 약간의 형식적인 걸로 시작이겠나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게 협회가 생긴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참여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특히 산티아고 다녀오신 분들의 참여가 저는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게 모이기가 힘드네요. 전라북도 내에서 산티아고 걸으신 분들은 꽤 되나요? 느낌에. 예, 뭐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뭐 한 20여 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성들이 강해서. 예, 개성 강합니다. 그때 5월달에 모였던 그 모임은 나름 또 전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 쪽에서 너무 사람들이 없어서 민망했습니다. 저 멀리 대구 뭐 어디 뭐 울산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 분들의 특징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약간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근데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시고. 까미노 모임의 전국 모임을 이렇게 좀 보니까 서울 경기 외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예, 잘 모이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 제가 아는 지인이 알베르게라고 카페를 하거든요. 네. 거기가 어디 있냐면 잠실 쪽에 있어요. 그 석촌호수 근처에 까미노 그 카페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요즘 많이들 모이세요. 거기서 이제 그 부부가 세계 여행하면서 산티아고까지 걸어서 거기서 한 2년 전에 이제 IT 쪽 일하던 분인데 그만두시고 모임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주로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산티아고 걸은 다음에 꽤 질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좋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모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그 레슨으로, 개인의 그 배움으로만 그러니까 생각을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거의 산티아고 출발하실 때 보면 혼자 가잖아요. 네. 혼자 가셨기 때문에 30일, 35일 정도의 그 혼자의 그 여유로움을 돌아오셔도까지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설명회 같은 것도 좀 하시면 어떨까 싶대요. 어떻게든 하고 청년들이 지금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혼자는 못 가고 언어적인 거나 뭐 체력적인 거나 그리고 정보적인 면이 좀 없어서, 특히 전주는 굉장히 알기는 많이 아세요. 가고 싶다 막 이러는데 그 선뜻 나서지는 못하세요. 저도 혼자 갔거든요. 저 혼자 항상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부담이 안스러운데 50대나 뭐 40대 후반 이분들은 그 유럽이란 데이기 때문에 또 특히 유럽 어떤 기대치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셔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가이드를 좀 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전체를 걷는 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걷는 걸로 한 100km 정도 걸을 수 있거나 150km.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죠? 저는 DJ 쑥쑥이에요. 쑥쑥님? 쑥쑥님, 네네. 쑥쑥님 이렇게 합니까? 네네. 근데 제가 그걸 빨리도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괜찮으세요. 근데 만약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네. 저는 제 주변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분야별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산티아고를 간다 할지라도 저처럼 야고보, 또 어떤 분은 성당 유래에 관련해서 성당에 관련해서 여기 추천사를 써주신 선생님도 책을 내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분야별로 자기의 관심 있는 것들을
산티아고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뭐 정보를 제공하고 네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아주시기만 하면 네네. 되겠죠.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거주할 때 제가 그 까미노 포르투게즈가 아직 안 유명해져서 저는 사실은 까미노 프랑세스 걸었던 분들이 아마도 그 다음은 그 스페인 안에 있는 그 여러 길 말고 북부길이네 뭐 이런 쪽 말고 좀 더 색다른 곳을 또 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까미노 포르투게즈거든요. 리스본에서 이제 포르투갈 건너서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거의 524.5km인가 624.5km거든요. 근데 리스본에서 포르토라는 우리나라 부산격에 해당되는 그 공간까지는 사실은 알베르기도 별로 없고요. 바도 없고요. 그 현지인들이 본인들의 길이 그 길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올해 보니까 저한테 제가 페이스북에 그룹 페이지 까미노 포르투게즈를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 요청을 하잖아요. 승인. 보면은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근데 2014년 제가 갈 때만 해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걷는다면 포르토에서 이제 산티아고까지 한 210km인데 9일에서 12일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그 길은 잘 돼 있어요. 알베르기도 잘 돼 있고 인식도 괜찮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길을 사실은 서울에서 몇 차례에 거쳐서 포르투갈 역사 문화랑 같이 소개를 하는 모임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는 그런 게 없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산티아고 스페인 쪽으로 해서 프랑스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8년 전이라 조금 희석이 돼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가 자리 한번 마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진짜. 그리고 오늘 김집 작가님 모셔놓으니까 이게 1회로는 이게 다 커버가 안 되는 양의 스토리를 갖고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좀 더 이해를 했다면 분야별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건축 일을 하셨을 때 그리고 책을 집중적으로 쓰셨을 때 그리고 산티아고를 갔다 오시고 전후에 이걸 3편에 걸쳐서 다음에 집 이야기 네, 집 이야기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저도 지금 저도 사실은 흙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집 내지는 또 현존에 있는 30-40년 된 건축을 약간 변경시켜서 용도 변경도 해야 되는 숙제를 저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시생 쪽도 제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주에는 이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뵙기에는 또 국문학을 하신 또 출판도 하시고 또 역사적인 거에 대한 그 호기심도 굉장히 강하셔서 또 건축까지 하셨고 또 그리고 건축으로 인해서 그 인문학을 몰랐을 때와 인문학적이라는 걸 깨달은 이후의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의거리가 굉장히 많으세요. 집 이야기는 저도 제가 이제 그 김집에게 듣는 집 이야기 뭐 이렇게 지역 그러니까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그런 뭐 집 콘서트 네네네. 이런 것도 전에 했었어요. 네네. 토크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일종의 그래서 이제 집 짓는데 너무들 힘들어하니까 좀 제가 숙제 같죠, 숙제. 예. 해야는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겠. 근데 건축주가 어쨌든 이제 주체가 되어야 하고 변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지. 그래야 10년 안 늙죠. 그렇지 않으면 호갱이 됩니다. 근데 건축주는 어차피 집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 뭐 잠깐의 공부 책을 본다든지 뭐 건축 하우징 페어 가서 뭐 팜플렛 보고 설명 듣고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큰 리스크죠,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기 일생을 다 그 정도 돈이 들어가고. 네네네. 그 정도의 어쩌면 애정도 들어갔고요. 사실은 기대감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건축주는 그 고집이 아집이 있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제법 살아냈거든요. 근데 집 이거 뭐 지면 짓지 못 짓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만큼 살아냈는데. 근데 본인의 분야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아무리 공부해서 뭐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만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정말 뭐 기회 모시바퀴도록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작을수록 좋고 2층보다 1층이 좋고 단순할수록 좋고
짓고 살면서 만나면 그때 비로소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 다음에 지면 잘 지을 것 같다. 근데 다음 기회는 없죠. 이게 없죠. 없어요. 너무 많은 단순한 돈을. 작업이 아니고 또 네. 비용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그게 덩치가 커져 버려 가지고 뭐 땅값에 뭐 집값에 뭐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이거 오늘 너무 얘기 좋은데 사실은 김집 작가님, 김집 건축사님,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님 네, 그리고 또 국문학도이셨고 또 산티아고 또 그 인생길 가시는 그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스토리를 갖고 계시네요.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근데 저는 글쎄 오늘 사실은 인터뷰 계속 이끌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소한 삶에 있어서 직업을 요즘에 그러잖아요. 3-4번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고 계셨고 이미 하셔서 스토리가 굉장히 풍부하세요. 사실은 그 돈으로 세는 그 성공, 실패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삶의 그 굉장히 그 풍성한 스토리를 갖고 계시고 지혜를 얻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집 작가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칭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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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모든 거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출판사도 10년 있으셨고 건축가로서의 10년 역할 하셨고 이제 책의 저자로서 10년 있으셨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 스토리를 풀어가실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사실은 이 많은 것을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뭉뚱그려서 뭔가 새로운 스타일로 또 어떤 지혜가 또 나오실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되게 말씀드리나요? 그럴 것 같으세요. 굉장히 풍성해지셔서. 그렇습니다. 네네. 성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작가적 호기심.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는 네네. 성서 자체가 그거를 1년에 한 권씩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관련된 책도 1년에 한 권. 그러니까 1년에 이제 2권씩만 쓰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집에 관련된 책 1권, 그다음에 성서와 관련된 책 1권. 남들은 한 권 내기도 힘든 1년 이 사이에 2권을. 이제 그건 제 일이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김집의 집 연구소 건축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고. 사실 또 하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책을 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날 잡읍시다. 네네, 날 잡으세요. 네, 2016년 9월 5일 출발하셔가지고 산티아고 까미노 프랑세즈라는 그 공식적인 이름이거든요. 800km를 걸으신 김집 작가님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눴고요. 자, 서점에서 책을 혹시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따끈따끈한 그리고 경험을 굉장히 미리 하시고 이 산티아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굉장히 풍성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되는데요. 책의 타이틀은 살면서 길을 잃었거든 산티아고에 가라. 글은 김집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거 2017년에 나온 거겠네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요? 언제 몇 개월 전에 나오셨구나. 예. 따끈따끈합니다. 두 달이요? 2달 됐나요? 2-3달 된 책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의 미스테리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아마도 야고보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기독교 신자분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셔도 약간의 역사적인 부분에서 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 이 내용 안에 많이 담으셨대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영문판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김집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너무 처음 경험해보.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처음. 헤드셋도 쓰시는데 어색하게 쓰시더라고요. 예, 처음이어서. 네네. 좀 이렇게 얼떨떨 하셨어요. 얼떨떨. 얘기 되게 잘해주셨어요. 역시 필드에서. 그렇지만 좋은 경험. 네네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시고 저는 솔직히 김집 작가님한테 아까 녹음 전에 스토리를 잠깐 듣고 제안을 드렸어요. 이제 산티아고도 있고 건축적인 것도 있고 이제 출판에 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미 혹시 팟캐스트 MC로 DJ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특히 건축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스토리가 없어요.
현지인들이 하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하나 굿 아이디어 하시면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하고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시청자들에게 네네. 집에 대한 질문거리를 받아서 그렇죠. 소개도 하고 네네네. 또 알려드리고 네네네. 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그렇죠. 뭐 컨설팅 해주시는 거죠. 좀 그죠. 컨설팅. 근데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근데 그 전에 집에 대한 집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네네 한번 하시고 불러주시면 네. 제가 집에 관련해서 한번 한번 해보시고 이제 구체화를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 저도 집 분야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 30년, 40년 된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제 주택.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집을 스스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하는 그런 숙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집 작가님이 나와주시면 건축가로서의 또 조언도 주시면 굉장히 실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돼서 아마 저를 능가하는 팟캐스트 DJ가 저는 근데 이제 욕심 버리고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건축가로서 역할로 또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유용했고 또 어떤 한 분의 인생을 다 이렇게 같이 간접적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 봤던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김집 작가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살면서 길을 잃었거든 산티아고에 가라. 2-3달밖에 안 된 책이거든요.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본 프로그램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신나게 어떤 한 분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들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DJ 쑥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